임대차법 2호 증세 폭주.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나 퇴장한 가운데 이제 처리가 된 건데요. 어제 법사위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하시죠. 네? 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소위 구성 안 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김동훈 간사님! 법안 처리를 할 때와 똑같이 지금 이 토론을 거부하고 또 나갔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한 5시간 만에 법사위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각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시각 본회의장인데 지금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군요.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본회의에서 하루 만에 또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미 부동산법 때도 한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야당의 존재가 지금 필요하냐? 왜 여당만 다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추경호 의원 국토부 차관 출신 국무조정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러니까 전문가인 추경호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빌리면 저쪽에서 수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법이 통과될 때 통과하더라도 그걸 민주당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더라도 결국 논리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지를 잘 얘기해서 국민에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를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임대차 3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원안에 통과가 됐고 네. 이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법안이 야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윤희숙 의원이 5분 스피치에서 5분간의 그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나름대로 꽤 큰 호응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당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차선책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경호 의원이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현재 야당이 살아나갈 길인 거죠. 네, 어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5시간 만에 부동산 관련법 11개가 통과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이 정말 광기와도 같은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랄까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빚내서 집사자, 그리고 빚내서 전세 끼고 집사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평론가님께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윤호중 위원장이 사용한 이 노예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하나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화자찬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의 좀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천박한 도시 이렇게 표현했던 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저도 집 때문에 빚이 꽤 많이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집 하나 사겠다고 해서 빚을 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도 모자라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다른 사람도 투기하는데 나도 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산을 불릴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네, 예.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은 비리나 이런 것들에 비리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들었고 네. 그랬던 사람들이 일종의 기득권을 형성하게 만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인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꼭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20, 30대까지도 투기 광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386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소유하고 그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집을 2채 사도 되고 3채 사도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네. 그 자녀 세대한테 지금 증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못 받는 세대의 경우에는
나도 그럼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갭 투자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노예다. 그런 면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의 표현하고도 뭐 같이 동렬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여러 법안들이 처리가 될 텐데요. 지금 또 본회의장 보면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나와서 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여야가 지금 찬반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볼까 이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면서 이 법안의 당위성,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리될 법안 가운데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올리는 법안들인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증세에 대한 뭐 상당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실증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세율이 올랐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교유세 다 올랐어요. 네. 집값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나라의 세수는 늘어났겠죠. 그러니 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이제 지금 보면 언론들 그렇게 표현하죠.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다 세금이 올랐다. 뭐 징벌적 과세다. 이런 얘기까지는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율을 올리는 이거의 정책의 목적이 네. 세수 확대다.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라면 100점짜리 정책인 거죠. 세율 올려 세금 많이 거두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비단 엄청난 경제 전문가라고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계속 세율을 올렸는데 못 잡았잖아요. 네. 여기서 더 올리면 잡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탈출구는 줘야 그래야 물량이 나오고 그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텐데 아니 지금 결국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이제 시장에 팔게 하는 이거의 정책의 목적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근데 팔라고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물량이 나오니까 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이게 이제 실증적으로 한 근 3년 동안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조금 더 세율을 강화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성공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증세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 대책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집을 더 팔 수 있게 출구를 뚫어주자고 해서 양도세를 더 감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못 잡아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합니까? 왜 집을 두 채, 세 채 안 삽니까? 사두면 집값이 오르는데. 근데 집값을 잡은 정부가 역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역시도 양적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해요. 금리가 거의 0%대 금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시중에 풀려있는 한 1,500조 되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전 증세 이런 방식보다는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투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없애줘야 그래야 집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미정미력되면서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저는 못 잡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세금을 올리는 입법이 속도전으로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요. 사실 부동산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낡은 빌라를 올 수리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년에 종부세가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종부세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동네 조폭이나 깡패도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종부세는 제가 뭘로 내야지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법인과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개미지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처럼 너무 열심히 산 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결국 초기에 정부의 임대사업자 특혜, 혜택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했다가 갑자기 현재 그 정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피해 호소를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속도만 낼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좀 더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라고 다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네. 다주택자면 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분의 저 얘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일단 저분의 얘기를 우리가 평가해 보자고요. 저분 얘기 들으면 어디 뭐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않거든요. 네. 본인이 열심히라도 돈 모아서 노후재택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취득세부터 종부세부터 양도세까지 전부 다 높여버리니 이거 물량을 시중에 풀어낼 수 있는 탈출구가 없는 거. 그거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제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가 2, 3년 전에 김영문 장관 얘기했다가 지금 거둬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정부 정책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1년 있다가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나는 손해를 보게 됐는데 나는 이 부분, 정책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급격히 떨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저분의 얘기에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렇게 제가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임대사업자 곧바로 법인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임대사업 기간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 자격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보유하는 보유세도 임대사업자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세금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분이 실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부작용 논란 또한 거세게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